네, 저는 오늘 SH 123호 화평회를 맡은 조김순입니다. 원래 진행은 SH 이해란 사무총장이 하시는 건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느닷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완연한 오늘 날씨가 가을 날씨여서 외출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마음으로는 지금 조금 분주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이 진정한 문화인이고 SH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23호 화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회의 고태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 더위가 매워서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더워서 화상 회의를 한 10년 더 있지만 그 지혜 순으로 좀 연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참여에 주 회의를 화상 회의를 하게 좀 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금년 다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 1년 결산 연간집이 나왔고 또 그 연간집 출판 기념회를 가을 행사 때 우리 가을 우정이 모임 때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임 선생님 옆에 나와 있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제 뵈야 될 것 같고 얼굴을 한번 뵈고 싶어서 대면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참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점식 선생님, 점점석 선생님께서 요 화평회를 위해서 창녕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창녕 아시죠? 우리가 뭐 부산이나 창원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마 새벽별 바람으로 나와서 집에서 나서고 이따 이 화평회가 끝나서 집에 가면 아마 늦은 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 글을 우포 얘기를 읽으면서 한번 뵀으면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특별히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정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준 선생님 아니면 여기 이무성 선생님 뵈면서 제가 느낀 게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진 게 아니라 노련해지고 노숙해지는구나. 그래서 참 열륜에 맞는 이런 글들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사 말씀을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얘기 좀 부탁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장을 맡아서 쭉 진행하면서 이제까지 가을 행사의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창간 행사하고 다른 말하자면 글번님들끼리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요. 또 신중의 말을 한번 내질러서 한번 싸움도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더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쭉 역대 개최지를 살펴보다가 딱 보니까 아니 큰 지회인데 전라지회에서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제주도 조그만 동네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좀 주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광주 나들이를 좀 가서 꼼꼼히 했고 이제 뭔가 좀
그만큼 뭐 했는데 좀 재미있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을 들을까 봐서 광주에서 꽤 유명한 호텔이에요. 광주 지산유원지 안에 무등파크 호텔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쫙 보면 저기 광주 무등산 단풍자락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원효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누각에 가서 턱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 그 무등산 천지인 삼복 서석대까지 그 아마 11월 15일쯤이면 온 산이 그렇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서울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임무선 선생님 중심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우정이 모임 또 글 공부하는 모임 제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작가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외부나 내부 강사 강의 시간보다도 그걸 넓혀서 우리들이 작품 지평을 좀 넓히고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잘 먹이고 잘 재우겠습니다. 우선 뭐니 해도 잘 먹이면은 그래도 불평불만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시원찮은 사람이라서 욕을 덜 먹으려면 잘 먹이겠다. 이렇게라도 약속을 해야 좀 그리고 실제 노력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임우성 선생님이랑 이태원 선생님 중심으로 유 회장님이 여기 없어서 타 지회들도 제가 좀 일일이 지회장님들한테 다른 부탁을 드리겠지만 지회 차원에서 공지에 끝일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컨택을 해서 좀 집회를 했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긴 좀 딱한데 제가 억지로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SAT 초기에 있었던 회원들이 간에 끈끈한 우정이랄까 아니면 이런 정들이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한 게 좀 외곽 지회도 좀 방문을 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뭘 바라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행사 때 보시니까 아시지만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냥 주는 잔 한 잔도 사양 안 하고 다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저 회장이라고 그냥 술 욕심 내가지고 술 먹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또 들을만 하죠. 근데 이게 저 목표가 작가들이 갖고 있는 세계 글 한 편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서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사고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이태원 선생님 책 보내주셔서 한 3번쯤 읽었거든요. 시비를 걸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글을 좀 제대로 읽어주십사. 그리고 이게 가을 행사 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역대 회장들이 이렇게 좀 한번 하면 그냥 적당히 풀어주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돼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참신한 새 회장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헌 회장 쓰게 될 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른 그게 제가 협조를 구해도 되지는 않네요. 근데 한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문학 얘기는 안 하고 그랬지만 우리 가을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침체된 에세이스트가 근래 한 2년 동안 상당히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지금 활짝 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요즘 우리 회 에세이스트 작가들이 신간 서적을 보면서 이게 대단하구나 많이 느낍니다. 한동안 이거 위기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크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신인으로 이렇게 등단하시는 분들 글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책 신간 발행하신 분들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 이러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임철호 선생님도 오셨으면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안 오셨고, 우리 박준 선생님 늦었지만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 선생님 평론 등단이 좀 흔치 않지요. 근데 우리 복 선생님께서 한강 작가 작품을 또 채식주의자 이렇게 분석하신 거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인사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래도 우리가 또 합평회 하면 가장 궁금해하고 이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다 이런 기대로 오거든요. 신인 문학상 당선되신 분들이 가장 또 우리가 기대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23호에는 123호에는 네 분이 등단을 하셨어요. 김철경 작가님, 임미옥 작가님, 전점석 작가님, 정원교 작가님 네 분이신데 두 분은 사정상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요.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전점석 작가님 나오셔서 우리 한번 당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MC 근무하시고 30여 년간을 문학의 활동이 아주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고요. 늪에서 가던 길을 멈춘다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인으로 제가 발음이 조금 신통치 않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신인으로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에세이스트에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오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갔더니 아이스 커피도 주시고 또 우리 오태영 회장님께서 처음 오는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포에서 왔으니까 우포 얘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하순경, 중순경 20일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반딧불 찾아 몇 년 어불었습니다. 그걸 좀 밤에 7시 반 8시 얼마나 많은지. 목포 주변에 초등학교가 서너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59명인데 밤중에 교사들이 퇴근하지 않고 애들 목포에 갔어. 반딧불이 보느라고 아주 정신이. 어제부터 이제 겨울철새가 좀 일찍 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7, 8마리의 큰 기러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큰 고니, 백조라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포가 좀 크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되면 손주들을 보니까 그놈들 데리고 이제 맥주도 이제 돌아다니고 그게 저기 시끄럽게 뜯는 것도 집 앞에 감나무하고 텐자라는 거 있는데 감나무가 홍시 지금부터 이제 서너 개씩 대여섯 개씩 따야 돼. 홍시 색깔이 아주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텐자 노란색 지금 한참 멋있게 자기 색을 발휘하고 이제 손주 들어오면 그 이제 같이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머리에 생기는데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놈들이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쯤에 비상계약 같은 게 없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글 쓰기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아침 첫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거듭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배우겠습니다. 선배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정석 선생님, 제가 좀 성함이 어려웠게 됐나 봐요. 말씀을 들으니 올가을에는 꼭 목포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서점과 서사라는 SAT의 광고를 보고 눈을 두드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첫 단추를 잘 끼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원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정원교 선생님은 우리가 좀 잘 가고 접하기 어려운 왕장살이라는 작품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냥 쑥스럽기만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꼭 미루고 미뤘다가 방학 숙제 마지막 날 다 하고 아침에 개학 나오고 학교 그런 기분도 또 좀 들기는 합니다. 전 뭐 사실 이 문학이라든가 글에 대해서 성선서관에서도 썼다시피 오래 떠나 있었고 단지 조금 제 나이가 지금 이제 60대 마지막 해인데 그 마음으로 그 나이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과 대해서 좀 색다른 경험을 좀 많이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고향은 강원도 상간마을인데 광산이 선행해가지고 아주 다른 동네에서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다닌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속부터 시작해서 또 좀 초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또 저기 저자북도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대학은 고향 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또 그나마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황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경험도 좀 이렇게 색다른 경험이 좀 있고 또 직업도 따지고 보면 거의 10가지 가까운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을 얘기로 하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친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다 그냥
변명같이 들려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글로 써서 적어도 이제 내 아이들한테는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미리 아이들 앞에 이런 얘기까지 해두고 나왔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나 죽으면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고 단지 내가 남기는 책 한 권을 내 무덤으로 여겨달라.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문을 들다가 이 에세이스트의 또 동승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그 작품들도 많이 읽어보고 이걸로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 선생님 앞장살이 정말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그 소감에서 보니까 수학이 너무 싫어서 물탱이 치려다가 문화 그 100일까지 알았는데 당선이 되셨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얼굴에 그 약간 장난기가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동완 선생님 그 심사평에서 막장이라는 그 극한의 공간은 오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인상 수상자 중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문자를 한번 드려봤어요. 혹시 인사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임미혁 선생님께서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합평이가 어떤 건가 아주 궁금한데 피치 못해 못 가서 죄송하고 다음에 세미나 때 꼭 뵙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가 와서는 평론가로 등단하신 분들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진세 선생님 평론가로 이번에 등단하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몸의 감각으로 읽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작품을 신인상으로 뽑아주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그 신인상 주제를 너무 센 거 잡은 거 아니냐. 한강이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 어마무시한 걸 이거 어떻게 평론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평론을 쓰려고 한강 책을 연구한 건 아니고요. 한강 채식주의가 2016년도에 나왔었죠. 그때 그 다음엔가 한번 읽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서가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맨부커상을 탄다고 그러네. 맨부커상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또 한 번 읽어봤어. 그래도 이해가 안 가. 세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가 읽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있다, 이거는. 가슴 먹먹한 게 나는 한강 책을 어느 거를 읽어도 한 달 정도는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맨부커상도 쓰고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또 한 번 읽어봤어요. 4번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5번 읽어도 몰랐는데 저기 김종환 선생님이 얼마 전에 4월달인가 광남 포럼을 했었죠. 거기에서 한강에 대한 작품을 분석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 주요 키워드가 뭐냐면 서사의 실종이다. 이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가 있겠다. 그 전통적인 서술 방식은 기승전결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작품이든지. 근데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세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자 따로인데 정리를 안 해놨어. 보통 작가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그때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는
보여주라는 그 현대적인 글쓰기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서술은 아니에요. 그건. 보통은 작가가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한강은 에피소드만 던져놓고 정리를 안 했어. 이게 뭔가 또 한 번 정독을 해서 또 이제 연구를 했더니 그게 뭐냐면 한강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어딜 봐도 상황만 펼쳐놓고 독자를 내 글씨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완전히 수준 높은 엄청난 책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제가 그 전에 읽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 가족들한테 소유당해도 결국 죽게 된 내용은 서산이 비슷해요. 한강 제식주의자하고. 근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강 작품은 설명은 없는데 빠져들게 돼요. 아, 이걸 또 하나 알았어요. 이게 열린 결말이구나. 작가는 그냥 펼쳐만 놓고 네가 감동을 어떻게 느끼든 생각을 하든 결론을 어떻게 이건 네가 알아서 알고 해. 이게 열린 결말이다.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셀 우에벡의 소립자나 이런 거 내가 공통점 찾아보려도 사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기법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우리 수필에 이런 문체라든가 기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나는 주제넘게 안산에서 조그만 수필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거의 우리 단문으로 써라. 두괄식으로 써라. 그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작품을 그동안 쓴 걸 쭉 훑어봤더니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라는 얘기. 그게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아주 최고의 악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써왔지만 앞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왔는데 우리 작가님들 글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들어간 기법을 수필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독자들한테 감동을 어떻게 주는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 갖고 보여주고요. 우리 작가님들 총 6분이 배출되는데 3분을 줬거든요.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필을 처음 같이 했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또 지도자가 되시고 이제 또 평론가로 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간 수필집을 출간하신 작가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여기 올라온 거로는 유병석 선생님, 유혜자 선생님, 이충경이, 임철원 선생님, 최원영 선생님, 백남호 선생님, 이태곤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소설 강대권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바쁜 시간이라서 오늘 오시지 못했고요. 이태곤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SD 부입니다. 지난달에 두 번째 수필집 왜 다시 자유인가를 출간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수필집하고는 다르게 그 전체 내용이 자유에 대한 글들만 모아서 책을 썼어요. 이게 일반적인 수필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어 철학적인 수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속돼 있는 이 에세이스트 이외에 다른 소속돼 있는 단체가 SH학회 노마토퍼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거의 철학과 교수들 모임이에요. 저는 교수는. 그리고 또 하나 모임은 바른불교 재가 모임. 여기는 우희종 교수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불교와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희종 교수는 서울대 면역학과 교수인데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불교대학에 강의도 수련하고 선불교와 관련해가지고 스님들한테 뭘 하여튼 받았어요. 하여튼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제 책은 불교와 관련해서 글을 쓴 부분도 있고 불교의 논리가 불교에 강한 철학이 결국 해탈인데 그 해탈은 자유와도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갖고 제 책의 그 내용은 어제 우리 회원 중에 박일규 선생님이 아니 초등학교 그 학생한테 그 삼각함수 이야기하는 거 갖다 읽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자유지만 자유주의의 역사는 르네상스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을 되었고 이제 오셨네. 이제 맞춰도 되겠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역사가 과연 뭐냐? 자유주의는 르네상스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보존적 자유주의가 있고 그 이후에 보존적 자유주의가 이게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회적 자유주의 이제 사회주의가 발달했죠. 그러다가 그 또 한 갈래기는 신자유주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가 또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그 정치적인 역사들을 이걸 철학적으로 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보다 쉽게 쓰는 책이 그 제 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노마토퍼스라는 그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철학적인 글들을 너무 전문적으로 쓰면은 대중들하게 가져가기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일상용으로 한번 철학을 풀어보자. 그런 한 단체. 그건 저 회원이고. 그래서 그런 한 흐름에 제가 그 중간에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좀 더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성민 교수라고 있는데 서울대 교론대학교 지금 명예 교수죠. 인권론을 쓰는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니 자유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인데 자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접목해서 쉽게 풀어내는 이태곤 선생님의 노력이 존경한다고 72분인데 그런 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기존의 수필과는 다른 차원의 책을 썼습니다. 예. 참고로 이태곤 선생님께서는 이번 10월 19일에 북 콘서트를 여십니다. 네,
그 저희 공지에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단톡에 올려놓고요. 많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정말 왜 또다시 자유인가 한번 좀 그래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우리 화제 작가 지정숙 선생님 오셨지요. 멀리 포천에서 오셨습니다. 지정숙 선생님의 지정숙 선생님은 강편 수필을 쓰셔서 화제의 작가가 되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포천에서 아침 일찍 왔는데 조금 몇 분 늦은 지정숙입니다. 저는요, 제가 왜 화제 작가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화제 작가가 될 만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건 없고요. 수필을 썼다고는 하나 일단 길었고요. 선일 할머니라는 그 한 분을 쭉 이어서 썼으니까 좀 길었죠. 그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제가 무슨 장르 생각 안 하고 굳이 뭐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선일 할머니 책을 쓸 때 많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일단은 이런 수필을 읽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될까 하고 우리 김종환 교수님께 논의를 했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고 쓰라 이래서 조금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쓴 것뿐이고요. 일단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많게는 70년 전, 보통 5, 6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갭을 뭘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살아계신 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큰언니도 계시고 하는데 그 언니들한테 좀 전화를 해봐서 자문도 구했고요. 그래서 군데군데는 조금 어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설적인 게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언니들의 말과 그런 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조금 유치해서 들어간 것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설적인 것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거를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수필을 배웠고 소설은 제가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필이랑 고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한 걸 썼고 기억에 이렇게 의지를 해서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썼기 때문에 장편 수필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 시도한 거는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 죄송함이 너무 커서 나이를 먹고 제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서 그 죄를 고백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아닌데 저의 그냥 일종의 고백서인데요. 이 고백서를 화제 작가라고 저에게까지 이런 좀 호칭을 붙여주셔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의 고백서 아닌 고백서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더 좀 알차게 더 충실해서 잘 쓰겠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춘 선생님 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선생님, 복지 선생님, 정말 우리 축하드릴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홍명을 하지 말든지. 선생님 다시 한번 부르게. 복지사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원교 선생님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정말 무슨 북콘서트에 온 것 같이 막 이상해졌어요. 일단 우리 선생님 또 콘서트 하신다는데 그때 저도 축하드리고 우리 회장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우리 김 선생님도 반갑고요. 김봉수 선생님, 이경로 선생님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정황들이 그대로 지금 저에게서 올라오고 있어요. 말씀도 워낙 잘하시지만 그 선희 할머니의 책이 그냥 어떤 슬라이드처럼 쑥 지나가면서 앞으로 지정숙 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하평행하면 우리가 또 정말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작가 대답이지요. 이달의 문제 작가는 이경란 작가이며 대담자는 조정은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왕년의 교사라는 책을 먼저 한 권 내셨는데요. 이번에는 교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돌아오셔서 작품을 올려주셨는데 읽으면서 재미도 있었고 네,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좀 많았나 봐요. 제 작품에. 네, 농담이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특집 글을 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글이 실리고 보니까 제 온몸이 다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드러난 것 같아서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글을 쓰려면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제가 쓴 글에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비평을 받아보는 것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책을 냈을 때도 그냥 제 글만 이렇게 했었는데 비평을 받아보니까 제가 던진 어떤 글 하나에서 제가 표현하지 못한 깊은 그 내용들 그리고 제 삶의 주변의 어떤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 글 쓴 것 중에 채아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아이의 말은 조금 서툴지만 걔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은 그 글 속에서 저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놀랍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에세이스트가 창간하고 한 4, 5년쯤 한 3, 4년쯤 됐을 때부터 10여 년이 될 때까지 대구의 구활 선생님이 1박 2일 가을 세미나에 오시곤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구활 선생님 특별했던 건 대구에 이제 경남 문인애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같이 오시거든요. 목욕을 시켜서 데리고 오신답니다. 우리가 대전 유성호텔 쪽에서 많이 했는데 에세이스트에 가면 할딱 벗어야 되니까 일단 목욕 재개부터 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일찍 출발을 했어요. 양동에서. 근데 우리
앞에서 어르신들도 오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택시를 꼭 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주의라는 게 없는데 택시주의자예요. 택시만 보면 무조건 타고 싶어하는. 그냥 탈 때는 이게 그냥 주차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 40분간 갔어요. 청량리에서 종로까지.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급하게 내려갔더니 반대로 내려갔더라고요. 반대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이 여기서 서울역 갈 만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도착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경란 선생님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앉으시죠. 선생님, 문제 작가 특집 다 읽어보셨죠? 예. 대개는 책이 나가면 제일 먼저 내 글을 찾아 읽고 또 누구 걸 읽으려다가 재미없어서 또 내 글을 찾아 읽고 그리고 그냥 놔두려다가 한 번 더 읽고 이러면 초보랍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작가가 될 때는 내 글을 제쳐놓고 중요한 작품이 뭔가 찾을 때 진짜 작가가 된 거라고 해요. 진짜 작가시지요? 읽어보셨죠? 문제 작가 특집. 저희가 에세이스트는 문제 작가 특집을 하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아마 당대 가장 의미를 가진 만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역대로.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꼭 그러자고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믿고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 에세이가 대세를 이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김종환 선생님이 2004년에 에세이스트를 2005년에 창간을 하면서 이제 신변잡사 쓰지 마라 하는 수필계 어르신들, 원로 어르신들이 신변잡기 쓰지 말고 이렇게 좀 명상적이고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글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오셔갖고 정말 시골에서 오셔서 그래서 난대요. 근데 그거 다 헛소리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신변작사라는 건 없다고 막 이렇게 해서 수필계에서 사실 저희가 열심히 교수님이 쓰는 대로 쓰기만 하면 한 10년은 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세계의 문학조차도 에세이스트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이고 체험의 깊이만큼을 써가는 그런 서사수필, 서사적 산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족 얘기, 심지어 우리 시상식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심사위원이 자기가 우리 심사 올라온 45편을 읽어봤더니 그 중에 25편이 가족 얘기였다. 이게 소재의 빈곤 아니냐.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심사평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현상이 에세이스트 문제 작가를 하면은 굉장히 신층적인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 에세이가. 그거를 또 따로 어디서 꿈꾸는 도서관에서 특집을 하자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김종환 선생님은 가족 대체의 고익이다. 우리가 지금 가족 얘기를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듣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2005년에 얘기할 때 촌에서 오셔서 세상을 좀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1인 가구라는 게 300만, 4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할 때 뭐 육아를 해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이 너무 많고 가족들이 너무나 빠르게 해체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큰아들 아들이 둘이시더라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효도를 앞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잘하겠어요. 엄마가 너무
너무나 찬참을 깊이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아서 앞으로 바짝 긴장하게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거기 PS를 좀 넣을 걸 그랬어요. 생일은 언제고 선생님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깜짝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게 잘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가스라이팅 이게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과 이렇게 서로 무언가를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요새 자칫하면 법으로 걸리더라고요. 학대가 뭐 어쩐다.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이 시대의 현대에 들어와서 작은 것들도 다 범죄화하고 문제화하는 거를 선생님이 정말 유쾌하게 들어서 가스라이팅을 쓴 것 같았어요. 저는 선생님이 가스라이팅을 남편께서 먼저 얘기했는지 선생님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이런 관계, 엄마가 나에게 너는 여자이어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또 그래서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남편이 당연히 나는 자기는 일 안 해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역전이 돼서 지금은 선생님이 남편분을 많이 가스라이팅 한다는 데서 저도 엄청 통쾌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 발상이 궁금했어요. 어떤 계기로 이걸 발견하셨나요? 지금 질문이 요거 하나입니다. 그 하나예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질문이 된 거라고 저는 이제 답을 했어요. 네네. 이제 저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팍 질문하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질문지를 주셨어요. 아주 체계적이시더라고요. 장장 2페이지에 달하는 그 질문들은 진짜 멋있게 썼어요. 이렇게 네. 우세두세 안 했어요. 네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가족이란 뭐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가족의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 가족이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도 앞에 질문 속에 하시면서 맞습니다. 예. 이경란에게 가족이란 땡땡이다. 네네. 저는 가족이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흔하지만 사랑이 받침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그 속에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다툼만 있고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사실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에서 폭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가정 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렇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어떤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다독거려야 된다. 내지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 때 그것이 힘들어지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워낙 예.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면서 강압적으로 네. 기침 소리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네,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그러시면 음술 시간 넣으시고 네, 엄마가 그 역할을 하셨고 아버지는 약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그 힘도 알고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 엄마, 저희 엄마도 육쟁이고 싸가지고 네. 동네 사람들도 막 두드러뜨고 이렇게 쌀물질을 잘 하셨는데 돌아서면 다 참 약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SST에서 이렇게 가족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져서 기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그런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기록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 으뜸으로 하는 곳이 우리 SST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가족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기록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몇 번째냐, 전 세계에서 몇 번째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5번째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톱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 정도로. 네,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 한 편을 가져왔어요. 질문을 또 드렸기 때문에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제가 좋아하는 그 공황규 시인의 시 아름다운 책이에요. 어느 해 나는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읽었다. 도서관이 아니라 거리에서, 책상이 아니라 식당에서, 등산로에서, 영화관에서, 노래방에서, 찻집에서, 잡지 같은 사람, 소설 같은 사람, 시집 같은 사람, 한 장 한 장 맛있게 넘겼다. 아름다운 표지와 내용을 가진 책이었다. 체온이 묻어나는 책장을 눈으로 읽고 혀로 넘기고 두 발로 밑줄을 그었다. 책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최고의 독서는 경전이나 명작이 아닐 것이다. 사람, 참 아름다운 책 한 권. 네. 여기 지금 아름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족 내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질 때 더 기록이 아름답게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관해서는요. 이게 1번 질문 가지고 두 번째 질문 그렇죠. 가스라이팅. 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네.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유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남편에게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당신이 너무 이렇게 남자라고 귀하게 이렇게만 살아온 사람이라, 저는 집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넌 여자니까 남자가 누워있으면은 그 앞을 지나갈 때 넘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명절에 여자가 먼저 다른 사람 집에 가면 안 돼. 남자가 먼저 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저에게 늘 해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저를 가스라이팅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나를 가스라이팅 했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참 신기하다. 내가 얘기하는 아까 것은 선생님께서 가스라이팅으로 엄청난 고통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활용을 해드리는지 모른다는 게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주 폭력적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그 자신이 주체 상실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노예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번에 선생님 때문에 조금 이것저것 이하연한테도 물어보고 찾아봤더니 자기를 놔야 그 사람에게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라 주겠다고 난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바로 전 세대들의 사랑의 고백인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멋져요. 우리가 이제는 가스라이팅을 사회적 공명이다 질환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가는 테크닉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득점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도 다 외우셨어요. 이분이 공부 잘하시는 분이라 질문을 저는 드리고 잊었을 줄 알고 아무렇게나 다 외워오셔가지고 다음 금슬씨 채하나라는 아주 재밌는 글인데요. 아마 그 손주나 있는 분들 아니면 사실 채하나는 우리 저 향고양이 집에 하나 있는데 달님이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저는 집에 마당에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아침에 이들이 밥을 달라고 일렬형태로 막 시위를 해요. 내가 우리 집에 살라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아침에 밥만 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어떤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하는 거죠. 채아나라 말은 아주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무서워했던 그 여인, 그쵸,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회장님 금순씨의 일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엄마의 성향을 이게 우리 엄마, 나에 속한 엄마, 내가 요구하면 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하는 그 엄마가 아니라 이분이 내 엄마 밖에 금순씨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발견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금순씨라고 한 것은 그 여자 언제 만났어요? 그 여자를. 네. 글을 쓰면서 만났어요. 글을 이제 엄마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이제 산문으로 썼다가 그 다음에 시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시는 제가 너무 모르는데 시로 한번 또 바꾸면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면서 또 제가 금순 씨를 사실은 안 좋아했었어요. 안 좋아했었는데 삼각관계 같아. 네. 아버지와 금순 씨와 경만 씨 사이.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안에 금순 씨가 있고 또 엄마를 자꾸 생각을 하면 어쩐지 제가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제 안에 있는 금순 씨를 이렇게 드러내어가지고 그러면 금순 씨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은
가스라이팅이요. 네. 아주 나쁜 딸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엄마는 그 시대에 맞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엄마의 형제가 6남매인데 그 중에 엄마가 맏딸이었고, 맏딸이면서 외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편찮으셔서 집안은 그냥 좀 어느 정도로 부유했었어요. 그랬는데 남동생들은 다 대학을 보냈지만 엄마는 외할머니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이 아니라 학교 자체를. 네, 초등학교 병수가에 예, 4학년까지만 다니고 그 뒤로 못 갔어요. 선생님, 어쩌면 그게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교육의 현장 속에 엄마가 계셨던 건 아닐까요? 네, 그게 엄마한테 가끔 듣는 얘기가 있는데 엄마가 공부는 못했지만 어떤 철학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았어요. 여행을 갔다가 되돌아설 때 되면은 엄마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어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시 웃으시죠? 금순씨가 써야 돼. 이렇게. 네. 그런 말 한마디씩, 뭐 어떤 얘기 한마디씩 하는데, 엄마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이제 외삼촌이 엄마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외삼촌들이 공부 잘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사실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 세대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죠. 지금은 뭐 거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어른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삶의 태도를 지녔던 것을 선생님은 기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가족 에세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금순씨라는 게 될 거예요. 금순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전에 김종환 선생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SS를 참관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굉장히 열심히 뭐 공부도 해보고 그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인간이 그 불교 공부도 조금 했고 저쪽에 가서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생각하는 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건 불교에서는 무아 열반 뭐 이렇게 하고 또 저기 고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 주변에서 늘 쓰는 낱말 하나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다. 겸손이더라. 겸손하면 자비로울 수밖에 없고 겸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면 믿을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만이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금순씨야말로 우리가 선생님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순씨만큼 순결한 기도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면 우리 너무 많이 배웠는지 몰라 문자로. 그것의 그 기록이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금순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하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엄마가 배움은 부족했지만 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학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묻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또 본 게 있어요. 뭐 이제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어느 날 창문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애들이 눈이 뒤쪽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뭐 사람이 매달려가고 내려오니까 애들이 눈이 그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애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너희들 열심히 안 하면 내 꼴 난다. 그렇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삶에서 그런 것들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살면서 애들이 혹시 공부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저씨가 너 나처럼 된다고 부리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럴 아주 사이스틱한 만화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의 경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것처럼 제 엄마도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또 제가 학교에서 이제 문예교육을 하면서 그분들 졸업시키면서 그분들께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시면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지금 뒤늦게 이렇게 와서 하시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시느라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그분들을 막 죽여 세워드렸어요. 그때도 저희 엄마가 그 대상이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글을 쓰지 않았는데 항상 잊어요. 네네. 그랬는데 글을 쓰면서 엄마를 돌아보게 되고 그분들을 또 떠올려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글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네. 가장 쉽다. 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와서 글을 쓸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한 것처럼 글을 쓰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아마도 엄마도 그 학교 다니면서 글을 쓰시고 글도 읽고 해가지고 엄청난 기쁨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의 글 속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서 엄마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주 교만해요,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붓글씨도 잘 쓰고 이제 많은 걸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게 먹물들의 오류잖아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 이건 가지고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 이 따님이. 또 특별히 저 아버지가 기회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 거라. 거기서 엄마는 어쩌면 따님보다 훨씬 더 깊이 왜 달려라 아비 김혜란의 달려라 아비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딸이 엄마가 하도 그 편지를 애착하니까 엄마가 젊었다고 그때는 이뻤다고 써있네.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도 영어로 써있는 그 편지를 막 이렇게 더듬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그게 그 문자 밖의 문자를 저는 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선생님의 엄마가 내 거라 그거 하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뜨끔하고 동시에 그 장면이 이렇게 겹쳐진 거야. 그 달려라 아비에서 미국에서 날아온 아버지가 죽었다는 영어 편지. 엄마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근데 그거를 누가 간직할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그렇게 간직을 하시더라고요. 문자로만
것을 선생님이 기백히게 썼어. 작가는 의식을 하셨나요? 그게 충격이었어 저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죄송합니다. 아마도 김애란의 달려라는 진짜 전 국민의 필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느껴 그 편지는 누구를 향해서 왔느냐면 그 미국에 가서 어떤 미국 여자하고 난 아들이 자기 사촌 누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썼지만 결국은 그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었던 영원히 돌아가고 싶었던 그 연인이며 어쩌면 안내라고 할 수 있는 그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 그걸 보면서 스님 그 금순시에서 누구와에서 하루 아버지 진짜 제발 저기 그 뭐야 민족을 못해서 하루만 모신다면 하루만 모시고 오신다 아버지에게 이 세상의 하루가 허락이 된다면 당신께서 따님께서 모신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따님 차례가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누구합니다. 아버지 하루 온다면 누구랑 있을 거야? 이렇게 묻는 게 바로 누구예요. 근데 거기 진짜 기맥힌 그 저기들을 엮어내셨어요. 아주 짧은 글에서. 저는 글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저와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썼어요. 초대장이었는데 나는 우리 집도 오시다는. 그랬는데 쓰면서 자꾸 내려가면서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날 저는 짬짬이 가서 잠을 잤어요. 아버지 인중도 못 보여주지.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엄마가 앉은 자리에서 떠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하시고 섭섭하게 나가셨지만 엄마를 보고 좀 서운함이 좀 가라앉지 않으셨을까? 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은 초대장 보내기를 포기하신 거죠? 저승으로 이승으로 할 것만 오시다는 거. 오시면 엄마랑 만나는 것을 바로 정해줬죠. 그 금순시의 누구와는 이걸 이제 제가 사실 성역시 읽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평을 잘 썼어요. 그래도 아주 무슨 건 아니에요. 썼는데 교수님이 항상 뒷북을 치시죠. 이분은 안 보고 있다가 거의 책 나갈 즈음에 그걸 읽으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런 문제작이 나왔다고. 아직 그 문제점을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교환으로 짜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 읽으셨으면 반드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이경란 선생님의 모든 글은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맨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가 뭐요라는 이경란 작가의 마지막 작품은 현재 시점 2025년 10월에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 잘못 눌렀어. 아버지는 2부로 돼 있어요. 전반부는 누구와가, 후반부는 코로나가 모여인데 이 코로나가 모여는 화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어쩌면은 코로나를 겪었어요. 팬데믹을 해수를 한 4년. 뭐 정확히 우리가 그 비대면을 전 세계가 구경을 받아놓은 게 한 2년 반 정도 되죠. 그동안 정확한 숫자가 지금 집계는 은폐되어 있는 것 같아요. 700 몇십만까지 집계가 됐더라고요.
저기 어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당시는 우리가 매일 포털에 들어가면 확진자 수, 저기 사망자 수 나라마다 다 이제 집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때 그렇게 격리돼서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가신 분들, 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중환자가 된 분들에 대해서 애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이미 코로나가 걸렸는데 편찮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놓고 격리 당하셨죠? 박춘 선생님 그때 어땠어요? 이게 말하자면 죽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가불해서 숫자로만 존재하는 생명이 아닌 이런 상태의 시간을 우리는 청산히 보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사실 우리는 그걸 애도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빠른 생활상의 변화, 비대면 사회가 가져온 우리 모든 소비 문화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시장 안 가잖아요. 그 4년, 5년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다른 세계로 들어왔어요. 근데 코로나 당시에 수필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계층 간에 이제 만나지 못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들에 대한 애도의 글이 제가 어제 밤새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우리 봤어요. TV를 통해서 뉴욕에서 시체를 막 실어 날린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TV에 어디는 시신을 장례를 못 치러서 막 싸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끝이 지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그냥 잊어가도 되는 건지, 문명은 궁극적으로 애도라고 하잖아요.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막 너무나 성급하게 AI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급변하니까 지금 인간이 소외됐어요. 팬데믹을 말하자면 14세기에 패스트가 있었고, 그로부터 말하자면 몇백 년 후에 까미가 패스트를 쓰고, 우리는 그때의 대역병을 하나의 세계사 속에 중요한 걸로 가슴에 끌어안았잖아요. 물론 이제 동서양이 빡 터지게 싸워서 그랬겠지만,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을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다는 걸 요번에 이경란 선생님의 코로나가 뭐여 하는 그 망자의 독백, 그건 꼭 읽어보셔야 되고, 우리는 어쩌면 여기로부터 가장 앞선 현대사를 다시 써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제가 아버지 이야기 악자만 꺼내도 사실은 오느라 아무것도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그 애는 세상은 다 마스크 쓰고 사는 세상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 밖에 나갈 때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 쓰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세상이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전화로 코로나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못 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또 엄마랑 두 분이 계시다가 어느 날 엄마가 허리를 삐끗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집에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두 분이 계시다가 저희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좀 아버지가 암 걸리셔가지고 또 몸도 안 좋으시고
이제 옆에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되는 분이시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입구에서 여동생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못한 상황이고 코로나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애가 허락이 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연애를 갔을 때는 유리벽을 마주놓고 전화로 연애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못 가는 게 변명이지만 1000명이 넘는 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리면 그 사람의 행적이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제가 걸려가지고 우리 학교 교직원들이나 아이들에게 전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는 경북 지역이 전체가 거의 통제되다시피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엄청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아버지에서 코로나가 뭐냐면 문제작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이거는 단숨에 논의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논의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와의 화제 작가, 문제 작가 대담. 네, 오늘 몇 시간을 해도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수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진솔하게 대담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족 중심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이 또 가족 얘기야, 또 엄마 얘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해도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사람 참 아름다운 책 한 거 이것만 가지고 가도 우리는 오늘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총평, 화평의 총평을 김종환 발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경단 선생님은 제가 지하에서 막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참 아름다운 무엇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이경단 선생님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감격했던 건 우리 조정은 선생님께서 금슬씨를 언제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아유 만난 지가 오래돼요 좀 할 줄 알았는데 글을 쓰면서 만났어요라는 말에 오늘 대담은 아주 대단한 성공입니다. 예. 아주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 그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사실은 읽기보다 들었어요. 말로 들으면서 야 저건 걸작이다 저거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경란 선생님 전화를 해서 선생님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좀 하면서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이제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자세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권유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권유인데 제가 만나도 초등학교 근데 저번에 저렇게 변하다니 할 정도로 사실 그 말하고 나니까 우리 임부 선생님 생각난다.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임부 선생님이 요즘에 리더십 이야기하는데 나는 팔로우십 이야기한다 하시고 그리고 경희대 그 동문회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그 힘이 에세이스트가 오늘에 올 때까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란 선생님은 저희가 이 특집을 사실은 몇 페이지 부분에 46페이지에서
잡지에서 한 사람을 46페이지, 50페이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에세이스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몇의 작가는 그 특집 때문에 문학적으로 딱 일어서.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스트 특집을 안 하면 사실 글쟁이가 아니야. 글을 쓴다 해도 그리고 그렇게 또 쓰면서 고생했어요. 지금은 제가 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너그러운데 초창기는 그 특집을 하면 볶아먹어요. 미리 좀 같이 고생해서 했어놓고 제가 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질문하는 것이에요. 질문. 그 질문이 사람을 속을 많이 뒤집어. 그래서 그 특집으로 이렇게 성공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평에 올 때는 그 특집 작가하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도 한마디 물어보고 뭐다고 하는 작정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신인등단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재 선생님이 우리 전천 선생님이 등단한다 했을 때 왜 등단하세요? 그냥 저희가 취소 알려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굳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등단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 등단작에 제가 에세이스트 우리 전천 선생님 팬 1호입니다. 저도요. 그 우포늪에 가서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 말에 내가 이렇게 녹았고 두 번째는 문군에 연한 연두에 봄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 번째는 안개예요. 안개.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 두루머리를 합니까? 거기에 왔던 그 새들을 보는 거더라고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크게 감격을 했고 그런 작가가 계셨어요. 저 치악산에 계셨던 장돈식 선생님. 장돈식 선생님. 빈산의 누란꽃. 예. 그 장돈식 선생님은 그 작품 중에 우리 선생님 같은 아주 이분이 이제 그 치악산에 살면서 이게 산책을 하는데 그 토끼를 만나가지고 토끼하고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토끼하고 이렇게 사귀었어. 아주 오면은 토끼가 쭉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 하느라고 외국을 갔다가 한 2, 3주 있다가 와서 보니까 토끼가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람 보면 이제 뿔 와, 토끼가. 그러니까 그 토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지팡이를 어쩌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토끼가 도망을 가고 그래서 토끼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던 그 장도시 선생님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깊어지다 보면 에세이스트는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르기님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공감이 가고 또 이렇게 스피를 좀 써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글 소재가 지금 머릿속에서 많이 맴돌아서 올 가을에는 아주 더 많은 작품이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여러분 11월 15일 기억하세요. 그날은 에세이스트 가을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고태현 회장님께서 고태현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고태현 회장님이 너무 노심초사하셔서 미리 2번이나 가셔서 호텔과 그 상황을 정황들을 모두 다 점검해 놓으셨고요. 전라지에서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임원진이 코스를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 여느 때 못지않게 본부와 광주시에서 정성껏 준비를 하니
모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